카네기 인간관계론. 옮긴이의 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물론 성경이다.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책은 논픽션 부분에서는 단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다. 1937년 초판을 발간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왜 이 책이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여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카네기 인간관계론. 옹긴이의 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물론 성경이다.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책은 논픽션 부분에서는 단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다. 1937년 초판을 발간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왜 이 책이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여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사람을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 장기간 축적된 인간 경영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쉽게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일과 사람, 이 가운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고 물으면 대부분이 사람이 힘들다고 말한다. 왜 그럴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인간 경영 노하우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고 조직원이 순순히 복종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는 인간관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나 자신부터 분명한 가치관과 비전을 갖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마음을 열고서 진정으로 다가서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열렬한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오늘날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에 대해서 미국의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제는 지위로 조직원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인간적인 매력과 역량적으로 추종자를 만들어내야 한다. 리더는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굴하고 의욕과 창의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조직을 이끌어갈 실제적이고도 훌륭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좀 더 효과적으로 대화하고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조직원의 사기를 북돋아 나아갈 길을 지도하고 조언도 하면서 그들의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부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하이테크 시대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전문가가 탄생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원의 열렬한 협력을 얻어내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하이터치 리더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인간의 마음은 낙하산과 같아서 펼쳐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 우선 자기의 마음부터 열고 모범을 보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열정과 풍부한 정감을 불어넣는 리더, 창의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는 리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해서 직업을 취미로 바꿔가는 리더, 그가 바로 인간 경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카네기야말로
21세기 인간 경영 리더십을 주창한 선구자이자 현대인의 진정한 멘토인 셈이다. 하이터치 인간 경영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카네기의 인간 관계론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인간 경영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이 책에서 카네기가 제시하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인간경영 리더십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 우호적인 사람이 되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라. 2단계, 열렬한 협력을 얻어내라. 타인과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을 키워라. 3단계, 리더가 되라. 갈등을 해소하고 실수하는 사람을 자산으로 만드는 능력을 배양하라. 4단계, 감동,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라. 비전을 공유하고 열정을 불어넣는 사람 능력을 키워라. 이제 카네기 코스를 국내에 도입한 지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삼성, 현대, LG, SK, 이랜드, 휴렛패커드, 한국통신, 한국은행, 듀폰, 한국 IBM, 바스프그룹, 대교, 우림건설 등 많은 그룹과 기업들이 카네기 코스를 선택하여 인간 경영을 통한 성과 경영을 창출하여 왔다. 그간 보여주신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항상 새로운 열정으로 연구에 더욱 정진함으로써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장익순 사장님이야 편집본 여러분, 그리고 카네기 연구소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4년 11월 카네기 연구소장 최염순. 나는 왜 이 책을 썼는가? 20세기 초 35년간 미국의 출판사들은 20만 종류 이상의 책을 출판했다. 그 많은 책 중 대부분은 잘 팔리지 않아 재정적인 실패를 맛보았다. 내가 많은 책이라고 이야기했던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어느 인류 출판사의 사장은 나에게 자신은 출판사에서 75년간 출판을 해왔지만 지금까지도 8권의 책을 발행하면 7권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나는 또 하나의 책을 쓰려고 만용을 부리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쓴 다음에 왜 당신은 이 책을 돈 들여 사서 읽느라 고생을 할까? 두 가지 모두 좋은 질문이다. 나는 이 책에 소신껏 대답하려고 한다. 나는 1912년부터 뉴욕에 있는 사업가나 직장인을 상대로 교육 강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면접 시험이나 대중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보다 분명하게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표현할 수 있는 화술만을 강의했다. 그러나 점차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는 효과적인 하술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와 사회적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 잘 사귀는 기술에 대한 훈련이 이들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또한 나 자신도 점차적으로 그러한 훈련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볼 때 나 자신 또한 사람을 사귀는 능력과 이해력이 늘 부족했다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 놀랐기 때문이다. 만일 20년 전에
이런 책이 내 손안에 놓여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정말이지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 일은 특히 당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아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 사람을 다루는 기술은 당신이 가정주부이거나 건축가, 기술자라도 마찬가지이다. 몇 년 전에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사실은 나중에 카네기 기술연구소에서 실시한 추가 연구로 재확인되었다. 조사 결과는 엔지니어링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도 재정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 중 15%는 자신의 기술적 지식에 의한 것이고 85%는 인간 조종술, 즉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필라델피아의 기술자 클럽과 미국 전자기술자 연구소의 뉴욕 지부에서 해마다 강좌를 주재해 왔다. 아마 1,500명 이상의 기술자들이 나의 강좌를 들었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수년의 관찰과 경험 끝에 기술 분야에서 가장 급여를 많이 받은 사람은 기술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기술, 회계, 건축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적당한 임금을 주고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 지식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나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람들 사이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남보다 뛰어난 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전성기에 있을 때 존 디 록펠러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은 설탕이나 커피와 같은 공산품처럼 구입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러한 능력에 대해 더 많이 지불하겠다 하고 말했다. 사람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대학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능력 개발을 위한 강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구상에 단 한 군데라도 성인을 위한 실제적이고도 유용한 강좌가 있었다면 나는 이 글을 쓰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카고 대학과 YMCA 연합학교는 성인들이 원하는 과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는 25,000달러의 비용과 2년간의 기간이 소요됐다. 조사의 뒷부분은 코네티컷주의 메리덴에서 행해졌는데 이유는 그곳의 전형적인 미국 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이었다. 메리덴에 있는 모든 성인들은 156개의 질문에 답을 해야 했다. 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당신의 사업이나 직업은 무엇인가? 당신의 교육 수준은? 당신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 당신의 취미는? 당신의 포부는? 당신의 고민은? 가장 흥미있는 과목은? 등등이었다. 여기에서 성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의 관심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귀고 이해하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고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조사를 담당한 위원회는 메리덴에 사는 성인들을 위해 이와 같은 강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강좌를 위한 실용적인 교재를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결국 한 권도 찾지 못했다. 마침내 그들은 성인 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 중의 한 사람과 만나 그 강좌에 걸맞는 책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고는 나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책은 지금까지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나는 그때까지의 경험을 통하여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인간관계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참고서를 찾기 위해 몇 해 동안 찾아다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강좌에서 사용하기 위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왔고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을 준비하기 위해 나는 이런 주제에 대해 쓴 글, 즉 신문기사, 잡지기사, 가정법원의 기록, 그 시대의 철학자들과 새로운 심리학자들의 논문 등을 찾아 헤맸다. 또 숙련된 연구원 한 명을 고용해 1년 반에 걸쳐 내가 미처 찾지 못한 자료들을 여러 곳의 도서관에서 수집하도록 했다. 우리는 심리학에 관한 방대한 책들을 꾸준히 읽고 잡지에 실린 수백 편의 논문을 열심히 읽었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기들을 섭렵하며 모든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다루어 왔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들의 자서전을 자세히 읽으며 줄리어스 시저부터 토머스 에디선에 이르는 위대한 위인들의 생애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기만도 100권 이상 읽은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는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을 설명하는 데에 쓰였던 모든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찾는데 시간과 경비를 아끼지 않고 투자했다. 나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많은 성공한 사람들과 면담을 했다. 마르코니나 에디슨 같은 발명가,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제임스, 파레이 같은 정치 지도자, 오웬 D, 영과 같은 사업가, 클라크 케이블이나 메리 피포드와 같은 영화 배우, 마틴 존슨과 같은 탐험가 등과 이야기하며 그들의 인간관계 테크닉을 알아내려 노력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 나는 짧은 대담을 준비했다. 나는 이것을 카네기 인간관계론,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이끄는 법이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짧은 대답이었으나 점차 1시간 반이 걸리는 강의로 확대되었다. 몇 년 동안 나는 뉴욕에 있는 카네기 코스에서 성인들을 위해 강의했다. 나는 강의를 마칠 때마다 참석자들에게 사업을 벌이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실제로 적용해 보라고 권하고 다음에 강의실로 돌아와 그들이 경험하고 성취한 결과에 관해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얼마나 재미있는 실험인가? 자기 개발에 대해 갈망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종류의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무척 흥분했다. 일반인들을 위한 인간관계 연구로는 첫 번째이자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세상의 모든 보통 책과는 다르게 씌어졌다. 이 책은 한 어린이가 자라듯이 수많은 이들의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개발되었다. 몇 년 전에 우리는
엽서만한 크기의 조그마한 카드에 인쇄된 일련의 규칙들로 시작됐다. 다음번에 우리는 좀 더 큰 카드를 인쇄했고, 그 다음엔 낱장으로 된 인쇄물로, 그 다음에는 시리즈로 된 소책자. 이런 과정을 거쳐 15년 동안의 실험과 연구 끝에 이 책이 나오게 되었다. 이 책에 규정된 원리들은 단순한 이론이나 업적이 아니다. 이것들은 마치 마술처럼 작용한다.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처럼 생각되었지만 나는 이러한 원리들을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정말로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직접 보아왔다. 예를 하나 들자면 314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한 기업가가 이 강좌에 참가했다.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나는 체면불구하고 주책 없이 직원들을 마구 비판하고 욕을 해왔다. 친절한 태도나 칭찬이나 격려의 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 토의된 원리를 공부한 다음부터 그 사장은 자신의 인생 철학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의 회사는 이제 새롭게 성실함과 열정, 그리고 새로운 팀워크로 가득 차 있다. 하루아침에 수백 명의 적이 친구로 바뀐 것이다. 강의실에 와서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전에는 내가 회사에 가면 누구 한 사람 나를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모두 딴 것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모두 나의 친구가 되었고 수희 아저씨도 제 이름을 부를 정도입니다. 그는 많은 덕을 보았고 보다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사업과 가정에서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일즈맨들이 이 원칙들을 사용함으로써 놀라운 판매 실적을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실패했던 곳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획득했다. 임원들은 더 많은 권한과 보수를 얻게 되었다. 어떤 임원은 이 원리들을 적용한 덕으로 봉급이 대폭적으로 인상되었다고 했다. 필라델피아 가스 회사의 어느 다른 임원은 65세가 되었을 때 그의 지대적인 인간관계와 부하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능력 부족으로 강등을 당했으나 이 훈련을 받은 결과 강등에서 벗어났음은 물론 보수 인상과 함께 승진을 하게 되었다. 강좌가 끝난 뒤에 열리는 연회에 참가한 수많은 부부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이 훈련을 받은 이후부터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해졌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달성한 새로운 결과를 보고 자주 놀라곤 한다. 이 모든 일은 마치 마술사처럼 보인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감격해 강좌의 정규 시간에 자신이 성취한 것을 발표할 48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일요일에 나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원리에 너무나 감동받아 강좌의 모든 수강생들과 밤늦게까지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새벽 3시가 되자 다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자기 앞에 펼쳐진 새롭고 풍요한 세계에 너무나 고무되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누구인가? 새로운 이론이라면 어떤 것에나 허겁지겁 달려드는 순진하고 미숙한 사람인가? 아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학식이 높은 미술품 수집가로 3개 국어에 능통하고 유럽의 2곳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 도시의 유명 인사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나는 호헨촐레론 왕가에서 몇 세대 동안 직업장교를 지낸 귀족 출신의 한 독일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의 편지는 이러한 원리들의 적용에 관한 이야기들로 꽉 차 있었으며 거기에 종교에 가까운 열기로 충만해 있었다. 뉴욕 토박이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 카펫 공장을 경영하는 한 부유한 사업가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처세술에 대해서는 대학 4년 동안 배운 것보다 13주간의 훈련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 말도 안 된다고, 웃기는 이야기며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물론 당신은 어떤 이유로든 나 이야기를 무시해버릴 권리를 갖고 있다. 나는 1933년 2월 23일 목요일 저녁 뉴욕에 있는 예일 클럽에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던 뛰어난 재능을 지닌 하버드 대학 교수의 연설을 아무런 주석도 달지 않고 소개하겠다. 본래 우리의 능력에 비교해 본다면 하고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말했다. 단지 우리들은 절반밖에는 깨어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자원의 극히 적은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물에 보다 폭넓게 표현함으로써 개개인의 자신의 한계를 넘어 훨씬 풍부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여러 종류의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능, 이 책의 유일한 목적은 동면 상태에 있는 사용되지 않는 당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이익을 얻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었던 존 G. 히번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교육이란 인생의 각종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다. 만일 이 책의 처음 3장을 읽고 난 뒤에도 인생의 갖가지 상황에 보다 잘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책을 완전히 실패한 책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하버트 스펜서의 말처럼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은 바로 행동의 책이다. 데일 카네기. 이 책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방법. 이 책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다면 어떤 규칙이나 테크닉보다도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한 가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을 알아야 한다. 이 기본적인 필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배우는 방법에 대한 수천 가지의 규칙도 거의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게 된다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이 책이 제시하는 그 어떤 것을 잃지 않고도 경이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술적인 필수 조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한 것이다. 배우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강한 욕구이며 사람들을 대하는 자신의 능력을 정대시키고자 하는 강렬한 결단력이다.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이 원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환기시키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다. 이 원리들이 어떻게 더욱 풍요롭고 더욱 충실되고 더욱 행복하고 더욱 보람찬 인생을 살게 해주는가를 자신에게 시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되풀이해서 이렇게 말하라. 나의 인기나 행복, 그리고 자존심은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능력에 달려 있다. 처음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각 장을 빠른 속도로 읽어라. 아마도 다음 장을 빨리 읽어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유혹은 물리쳐라. 이 책을 단지 흥미삼아 읽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인간관계에 대한 능력을 정진시키기 위해 읽고 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각 장을 철저하게 반복해서 읽어라. 긴 안목으로 볼 때 이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고 성과를 올리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읽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기 위해 때때로 읽기를 중단하라. 그리고 책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언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크레용, 연필, 펜, 매직, 형광펜을 손에 들고 읽어라.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이나 나오면 그 밑에 줄을 그어라. 아주 중요한 제안일 때는 문장에 줄을 긋거나 별표로 표시하라. 선을 긋거나 표시하게 되면 독서가 흥미있게 될 뿐 아니라 다시 읽을 때 빨리 읽게 해준다. 나는 15년 동안 거대한 보험회사에서 사무실 매니저로 근무했던 여성을 알고 있다. 매달 그녀는 그달에 회사가 체결한 모든 보험 정서를 읽고 있었다. 그랬다. 그녀는 매년 똑같은 계약서를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 계약 조항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청중과 대화하는 법에 관한 책을 쓰는데 거의 2년을 소비했다. 그런데 지금도 나는 책에 썼던 것을 기억해내기 위해 이따금 그 책을 들추어 보곤 한다. 기억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속도는 참으로 놀랄 만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한번 대충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세히 읽고 난 다음 매달 다시 읽기 위해 몇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매일 책상 위에 이 책을 놓아두길 바란다. 그리고 자주 이 책을 들추어 보라.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라. 책에서 제시하는 원칙은 부단하고도 꾸준한 재검토와 적용에 의해서만 습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길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버나드 쇼는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것을 배우려 하지 못할 것이다. 버나드 쇼의 말이 옳다. 배운다는 것은 하나의 행동 과정이다. 우리는 행동함으로써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리를 마스터하기 원한다면 그것들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 기회가 날 때마다 이 원리들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리를 곧바로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활용된 지식만이 마음속에 남게 된다. 이러한 제안들을 항상 적용하기란 매우 힘들다. 이 책을 쓴 나 자신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도 아직 내가 주장한 모든 원리를 항상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기분 나쁠 때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거의 이런 식이다. 따라서 이 책을 읽을 때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신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당신은 새로운 생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과 끈기와 매일의 실습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이 책을 들추어 보고 참조해야 한다. 이 책을 인간관계에 대한 살아있는 지침서로 생각하라. 우리는 어떤 특별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즉 아이를 다루거나 배우자로 하여금 나의 사고방식을 따르게 하거나 화난 고객을 만족시키려 할 때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그럴 때 이 책을 들추어 보고 밑줄을 그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리고 이 책에서 제안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늘 놀라운 성과를 경험하라.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에게 어떤 원리들을 지키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벌금을 내겠다고 제안해라. 이러한 원리들을 마스터하기 위해 멋진 게임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월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인류은행의 은행장은 우리 강좌에서 자기 개선을 위해 그가 사용했던 매우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는 정식으로 교육받은 적은 없었으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전문가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가 성공한 것은 자신이 개발한 독특한 방법을 항상 적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여기에 옮겨본다. 오랫동안 나는 그날의 약속이 적혀있는 면담 일정표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 가족은 토요일 저녁에는 나와 함께 하는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내가 토요일 저녁에는 자기 반성과 거주에 대한 재검토와 평가를 위해 시간을 바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나는 혼자 서재에 들어앉아 약속 날짜가 적힌 수첩을 펴놓고 거주에 있었던 면담과 토의와 화합 등에 관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실수를 했던가? 옳았던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과를 정진시킬 수 있을까? 그 경험에서 나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매주마다 행하는 이러한 검토가 처음에는 나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나는 자주 나 자신의 실책에 놀라곤 했습니다. 물론 해가 지날수록 이러한 실수들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따금 나는 자기 검토가 끝난 직후에 스스로를 격려하곤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된 이러한 자기 분석과 자기 교육 방법을 통해 나는 지금까지 시도해본 어떤 방법보다도 나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나의 결단력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 방법을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이 책에서 언급한 원리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실천해 보라.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두 가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흥미있고 가치 있는 교육을 가정에 참여하게 된다. 둘째로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는 능력이 엄청나게 성장한 것을 확실히 발견하게 될 것이다. 책 말미에는 이 원리들을 적용해서 거둔 성취를 기록할 몇 쪽의 기록란이 있다. 그곳에 이름과 날짜와 결과를 상세히 기록하라. 기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힘과 영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몇 년 후 어느 날 저녁에 우연히 그것을 펼쳐 보았을 때 얼마나 훌륭한 황홀한 충격을 맛보게 되겠는가? 이 책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9가지 제안, 인간관계의 원칙을 터득하기 위한 진지하고도 강한 의욕을 개발하라. 다음 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 장을 2번씩 읽어라. 이 책에서 서술한 방법을 어떻게 수행할까 수사로 생각해보라. 다음 모든 중요한 아이디어에 밑줄을 그어라. 매달 한 번씩 이 책을 반복해서 읽어라. 이러한 원칙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응용하라. 나는 이 책을 곁에 두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서로 삼아라. 친구에게 당신이 이 원리들 중 하나를 위반할 때마다 지적해주면 벌금을 내겠다고 제안하는 등 재미있는 게임을 하라. 당신이 이룩한 진전을 매주 체크해 보아라. 당신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 혹은 향상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래를 보라. 어떤 교육을 얻었던지를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 책 말미의 기록란에 원칙들을 언제 어떻게 응용했는지를 실행한 방법과 그 날짜를 기록해보라. 일부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라. 1931년 5월 7일 뉴욕시에서는 전대미문의 대범인 검거 작전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흉악한 살인범으로 사객의 명수이며 술과 담배는 입에 절대 대지 않는 일명 쌍권총 크로울리가 웨스트엔드 거리에 사는 애인의 아파트에 몸을 숨겼다가 수주간에 걸친 수색 끝에 경찰에 포위당했다. 크리울리가 은신하고 있던 아파트 맨 2층을 150명의 경찰과 형사가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붕에 구멍을 뚫고 체류가스를 쏟아 넣어 경찰 살인범인 그를 아파트 밖으로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또 주위의 빌딩 사이사이에 기관총을 장치해 놓고 총구는 크로울리를 향해 일제히 조준하고 있었다. 뉴욕의 고급 주택가인 웨스트엔드 거리는 1시간 이상 권총과 기관총 소리로 요란했다. 크리울리는 두터운 대형 안락 의자 뒤에 숨어서 경찰관들을 향해 쉴 새 없이 권총을 발사했다.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은 흥분하여 뉴욕에서 처음 일어난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다. 크리울리가 체포되었을 때 당시 경찰국장이었던 말로니는 이 쌍권총의 사나이를 뉴욕시 역사상 가장 흉악한 범인 중 한 사람으로 아주 하찮은 것이라 때문에도 사람을 쉽게 죽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쌍권총 크리울리가 자기 자신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경찰이
그가 숨어있는 아파트를 향해 사격을 하는 동안 그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기 때문이다. 그의 상처에서 나온 피는 편지에 붉게 핏자국을 남겼다. 편지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피로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 나의 가슴 속에는 온화하고 다정한 마음이 있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도 해를 주지 않는 부드러움이었다.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크리올리는 롱아일랜드의 한적한 시골에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여자친구와 한참 신나게 애무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경찰관이 그들의 차에 다가와서 말했다.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한마디 말도 없이 그는 권총을 뽑아 경찰관을 쏘았다. 경찰관이 쓰러지자 그는 자동차에 뛰어나가 경찰관이 권총을 빼들고 다시 한번 그를 향해 한 방 날렸다. 그는 지독스런 살인범이 피로에 젖혀 있기는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온화한 마음이 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이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크리올리는 정기의자에 의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싱싱교도소의 사형수 감방에 도착했을 때 이것은 내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받는 형벌이다 라고 그가 말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킨 것일 뿐 내 입골이 되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쌍건초 크리올리가 결코 자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태도가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인 태도일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라. 나는 내 생애의 황금기를 전부 사회를 위해 바쳤다. 그런데 내가 얻은 것은 차가운 세간의 시선과 비난, 그리고 범죄자라는 낙인뿐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알 카포네가 한 말이다. 그렇다. 미국 제일의 악명 높은 민중의 적이자 시카고의 암흑가를 지배한 잔인한 갱단의 두목이었던 그도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인정하지 못한 독지가 오해받는 자선가로 생각했다. 뉴욕시에는 가장 인맥 높은 더치 슐츠도 그 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자선가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믿고 있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뉴욕의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의 소장으로 있던 루이스 로즈와 수차례에 걸쳐 흥미있는 시선을 교체해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